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또 재밌습니다. 자, 먼저 우리 프린트물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1페이지 보시면 법률관계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 자, 법률관계라는 건 뭐냐?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법률관계부터는 진짜 우리 시험하고 아주 밀접하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도 판서노트가 그 밑에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자,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법률 관계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 관계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이걸 답안지에 쓰거나 찾으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요 내용을 교수님이 쓴 대로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읽어는 보는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뭐가 돼 있어요? 의가 써 있죠. 뭐라 돼 있냐면 법률 관계란 사람의 생활 관계 중 법률의 규율을 받는 관계다. 무슨 뜻이죠?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호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 관계라는 것은 좋을 호, 뜻의, 좋은 뜻의 호의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법률의 규율을 받을 의사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무슨 뜻이죠?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그 내용의 그 깊이를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은 표현이 한계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법률 관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죠? 법률의 규율을 받는 관계다. 자, 그럼 그 말에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교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여러분, 법률의 규율을 받는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관계란 이행을 안 할 때 법적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자, 호의 관계란 법률의 규율을 받을 의사가 없답니다. 즉,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진다, 안 진다? 안 지려는 생각인 거죠. 그것을 호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률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 그럼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 무슨 관계? 호의 관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택시 운전기사하고 저랑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 저를 태우러 와서 목적까지 도달해 주는데 얼마를 주기로. 근데 택시 운전기사가 안 왔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무슨 관계라는 거죠? 법률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친구가 저를 태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까지. 그랬는데 친구가 집까지 저를 태워주지 않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무슨 관계? 호의 관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를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읽느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교수님들이 그런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시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용어의 뜻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법률 관계라고 이제 표해 보니까 나왔죠. 법률 관계니까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되셨죠? 그러면 이때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법률 관계인데 이 법률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법률 행위란 뜻이 뭐냐? 행위 뭐예요? 바로 의사표시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의사표시요. 아,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를 요소하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네요? 하죠. 물건을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니까 무슨 행위?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다 받았는데 물건을 안 준다든지 물건을 다 받았는데 돈을 안 준다든지 서로 이행을 안 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래서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증여입니다. 자, 내 재산을 아내한테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준다. 그럼 법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줘야 된다. 그래서 증여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니까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행을 안 하면 책임을 지니까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뭐 알아야 된다. 그 교수님이나 학자나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계약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유효. 그 계약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유효, 무효. 즉 유효무효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유효무효를 그냥 입버릇처럼 효력이 있어, 유효. 효력이 없어, 무효.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바로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기면 뭐가 된다? 유효.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안 생기면 뭐가 된다? 무효.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효, 무효는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쓴다고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를 요소로 한다고요? 의사표시. 자, 그러면 여러분 혼인을 했는데 아까 전에 혼인신고 했잖아요. 혼인신고는 갑의 의사만 있어야 돼요? 을의 의사도 있어야 돼요? 을의 의사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의사가 갑의 의사만 있으니까 그 법률행위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어야, 혼인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효, 무효라는 것은 어디서 써야 된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다, 없다는 뜻으로서 법률행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다? 법률행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다. 자, 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니까, 자, 의사의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 인식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의 내용을 알고 하고, 인식하고 해야 된다. 어떤 의사 뜻인지 그 정도는 알고 해야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법률 규정입니다. 자,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차량이 골목에서 나와서 저를 쾅 부딪혔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의사표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를 치워줘. 3주만 다치게. 내 너를 한번 치고 싶다. 3주 정도 다치게 해줄까? 서로 간에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자, 없었는데 제가 그 다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람한테 야이씨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손해배상을 달라고 그랬는데 걔가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럼 걔는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법률 규정이 어디냐면 민법의 규정을 보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민법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의도적이나 실수로. 자, 뭐라고요? 의도적이나 실수로. 고의나 과실로 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위법해서 위. 내가 손해를 입어야 된다. 손.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1번, 2번, 3번 고의 손해 요건을 갖추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죠. 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친 게 고의로 쳤겠어요? 실수로 쳤겠어요? 골목에서 튀어나오는데 실수로 쳤다? 과실.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자, 고의 과실을 뭐라고 한다죠? 귀책 사유. 그 다음에 저를 다치게 했으니까 적법이에요, 위법이요? 위법. 저 손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어이구 하면서 손해 입었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사표시 따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법률의 규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 그럼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셨는데 여러분 제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 제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알고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니까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내용을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만 법률의 규정은 법률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민법 규정을 보니까 손해배상으로 원칙으로 금전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금전배상. 금전배상 알았어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슨 배상하라고 그랬죠? 금전배상. 자, 여러분 법률의 규정이니까 유효무효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유효무효는 언제만 나온다고요?
법률 행위. 자,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밑에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1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의사표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저기 왼쪽에 쫙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자,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보셨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있고 이 사이에는 실선, 연결되어 있는 반에서 자, 의사와 표시를 하게 된 동기, 계기, 목적으로 이쪽은 점선으로 땡땡땡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것을 알 리가 없다. 이렇게 점점점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의사표시의 방법을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이죠.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자귀가 있고 두 번째는 부자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자귀하고 부자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귀라는 뜻은 뭐냐? 위, 행위를 하는데요. 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을 하는 것을 자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귀는 뭐냐? 또 자르면 돼 있죠. 자기가 아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말을 안 한다. 침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침묵을 지키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부자귀라고 부릅니다. 침묵은 부자귀라고 불러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귀는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얘는 원칙적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원칙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말이에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 그런데 그 아파트 분양자들이 그 사실을 부자귀 말을 안 했거든요. 공동묘지가 아파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럼 의사표시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기 쳤다고 얘기하죠. 사기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게 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을 때. 자, 무슨 의무? 알려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을 때. 그때 아무런 말을 안 하면 뭐가 된다? 의사표시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남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걸 봤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살인의 의사도 없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했을 때 살인죄가 안 됐습니다. 살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자, 뭐라고요? 구조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구조 의무가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짓도 안 하면 살인의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사기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로 가야 됩니다. 이게 분석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 의사표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사기구나. 그러니까 아파트 가운데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알려줄 고지 의무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죠?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의사표시를 안 했지만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되고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사기의 의사표시를 한 거랑 똑같아집니다. 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진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시험의 포인트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수술하실 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간단한 맹장 수술이라도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폐혈증을 해서 죽을 수도 있고 너 이래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 뭐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죠. 수술을 앞두고 재수없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하기 싫지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지 안 하고 수술하다 죽었다. 살인이 의사표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경우에 고지 의무를 꼭 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침묵, 부자귀도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자기를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민법에는 의사표시 방법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 명시, 이 명자가 밝을 명자입니다. 밝게 보인다. 자, 편의점에 가서 레종 주세요 하고 담배를 콕 찍어가지고 요 담배 주세요, 레종 주세요 라고 하면 밝게 보이죠. 어떤 담배를 달라는지 밝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묵시는 뭐냐면 어둘 묵자에다가
보일시입니다.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진열대에 있는 삼각김밥을 갖다가 말도 안 하고 딱 계산대에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산다는 게 명시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유통기한 지났다고 갖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적으로 보인다, 좀 어둡게 보인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 묵시를 뭐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행동. 자,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묵시라는 건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뭐 했다? 행동을 통해서 어둡게 보이는 것이 바로 뭔다? 묵시. 자, 묵시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보이면 뭐라고 그런다? 묵시. 자, 그러면 명시적으로 레종주사위 할 수도 있지만 진열대에 있는 삼각김밥을 갖다라는 것은 명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어둡게나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해서 묵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자,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땡인 거죠.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장님, 저 여기서 커피숍에서 알바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두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근데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저 그럼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는,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 그럼 근로계약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죠. 그 다음날 가져올게 라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안 가져왔다. 근로계약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근로계약서 가져왔다. 쓰면 될 뿐이죠. 그래서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 의사표시는 재판 외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판상으로도 가능한 거죠. 재판에 사장님 월급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자, 그걸 안 준다. 그러면 재판상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다. 월급을 미리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즉 월급날이 되기 전에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을 꼭 주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고, 월급이 지났음에도 안 주니까 왜 안 주세요? 라고 해서 사후에 의사표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게 여러분 민법의 또 원칙입니다.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자, 그럼 이런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직접 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하면 되는데 직접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대리. 여러분, 대리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서부터 철저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리는 뭐다?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뭐를 대신해 준다?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다. 자, 이게 대리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니까 법률행위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일상가사 대리권을 보겠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적인 가사활동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리권이니까 이제 뭐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 있구나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일상가사 활동은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뭐냐? 남편의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거기다 사인해야 되죠? 의사표시를 누가 해야 되죠? 남편. 근데 아내라면 일상적인 가사활동이라면 대신 카드를 쓰고 사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대리죠. 그래서 여러분 대리라고 했을 때, 자, 직장에서 보이는 김대리, 그 대리 아닙니다. 자, 대리운전의 대리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대리는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를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가 있느냐?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보세요.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집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땅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의사표시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의사표시를 뭐 해줄 수 있다?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이네요. 맞습니다. 자, 국세청의 세무신고를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가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국세청의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는 세무사도 뭐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직접 재판에 가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변호사를 뭐라 부르죠?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우린 뭐라 부른다?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변리사는 뭐죠? 제가 직접 특허청에다가 자, 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변리사가 대신해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직은 대리인입니다. 전문직은 대리인이죠. 자, 이렇게 대리라는 계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내용이 우리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방법에는 원칙적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봐야 될 게 있죠. 아까 전에 공부하셨죠? 자, 예외 아니면 다 뭘로 가면 된다? 원칙. 자,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예외 아니면 다 뭐로 간다? 원칙. 그러면 의사표시 방법에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적 제한이 없는데, 자, 뭐를 통해서? 민법의 규정이나 또 뭐를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시, 묵시 중에 예외로서 명시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사전, 사후 중에서 사전으로만 꼭 해야 된다. 또는 사후로만 꼭 해야 된다. 그런 예외도 있고요. 재판상, 재판회 중에서 재판상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 서면 중에서 서면으로만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 제한만 외우고 그 제한이 없다. 그 제한을 본 적이 없다. 그럼 뭐로 가면 된다? 원칙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외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을 적용하셔서 제한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친구 중에 노무사가 한 명 있는데, 자, 노무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야,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꼭 작성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노동법에 있니? 아니? 그러면 구두로 돼. 왜? 원칙이니까. 예외 규정이 없으니까 원칙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죠. 주체, 의사표시는 직접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리인 볼게요. 자, 대리인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지는 경우를 법률관계라고 불렀고, 법률관계는 뭐와 뭐를 통해서 생긴다?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다. 자,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법정. 자,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자, 그럼 법정 대리인, 그럼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 법률의 규정에서 너 대리인해? 이렇게 선임을 해버렸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임의 대리인. 자, 법률 규정 말고도 법률 관계는 뭐를 통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우리가 의사표시로 임의적으로 뽑은 사람.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뽑은 대리인. 우리가 세무사를 뽑았죠? 우리가 변리사를 뽑았죠? 우리가 변호사를 뽑았죠? 그럼 이런 뽑은 사람들은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까?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표시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대리인을 다 뭐라고 한다? 임의대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선 변호인은 우리가 임의로 뽑았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주라고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뭐가 된다?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해주는 것은 세무사는 임의 대리인이고, 그러면 법정 대리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자,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부모님은 나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4살짜리가 기저귀를 사러 갈 수는 없잖아요. 2살짜리가 기저귀를 사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내가 미성년자일 때,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뭐가 된다?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성년자일 때, 내가 아직 성년이 안 됐을 때, 그때 부모님이 나의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뭐 해준다? 대신해준다. 그래서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 엄마가 끊어줄게 하고 엄마가 가서 대신 의사표시를 해서 학원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리가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뭘 규격해요? 법률 관계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러면 대리인도 법률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될 수도 있구나.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법률 행위로 선임한 대리인, 임의 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러면 부부는 임의 대리인이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이겠습니까? 결혼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상가사는 대리권이 된다고 했으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일상가사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작위. 자, 부작위 부분도 여러분 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판례가 있는데, 자, 고지 의무 설명 의무가 있는 아파트 분양자가 쓰레기 매립장이 옆에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알려주지 않았다? 부작위. 고지 의무인 사람이 부작위하면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때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에 사기의 의사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부작위는 의사표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의무가 있느냐? 고지 의무,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음 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의사표시의 유효, 무효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사표시의 요소입니다. 효력이죠. 자, 효력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다, 유효. 효력이 없다, 무효.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효는 의사표시 때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유효는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의사 능력자 있는 것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4살짜리 어린이가 유치원에 있는 애들끼리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몇 살짜리? 4살짜리가 결혼할래?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애도 우리 결혼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걔네들은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4살짜리의 혼인의 의사표시는 얘기하니까 자, 얘네들은 결혼의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그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결혼의 의사표시 효력이 없어집니다. 무효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의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무슨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4살짜리는 의사 무능력자고, 그러면 그런 무능력자가 그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까지 의사 능력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4살짜리 말고 만취자. 자, 만취자는 사람이에요? 개예요? 개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죠. 자, 광고 중에 친구들이랑 술을 탁 마시면서 어깨동무하고 가고 있는데 술이 점점 만취가 되니까 옆에 친구를 딱 보니까 사람으로 보여요? 개로 보여요? 개로 보이고, 이쪽으로 또 보니까 또 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숙취해서 음료를 마시니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자, 그것이 이제 의사 무능력자를 얘기하는 건데, 만취를 했다면, 23살에 만취를 했다면, 자, 그때는 자신이 만취한 사람들끼리 우리 내일 결혼할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결혼의 의미를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의사 무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유효입니다.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겼죠. 자, 23살이고 만취가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자, 우리 결혼할래? 결혼하자. 자, 그럼 걔네들은 행위, 의사표시를 알고 있고요.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능력자입니다. 의사 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 밑에 14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 능력과의 연계.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요 그림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자, 요거를 딱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다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먼저 제가 사직서를 하나 썼어요. 사직서. 자, 사직서를 썼어요.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자, 친구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너 사직하고 싶어? 하고 싶지. 그럼 넣어봐. 야, 임마, 내가 사직서를 항상 품에 안고 다녀. 그러면 넣어봐. 우체통에 넣어봐. 하는 거죠. 그래서 술김에 넣었어요. 못 넣을 줄 알고 확 넣었어요. 발송을 합니다. 자, 뭘 했어요? 사직서를 발송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술을 깨니까 큰일 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직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직은 안 생겨요. 근데 그 사직서를 발송했는데 그 사직서가 부장님 책상에 착 도착을 했어요. 도착. 자, 도달이에요, 도달. 자, 도달인데 이걸 도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도달이 도착이에요. 책상에 도착했어요. 부장님이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왜? 지금 화장실 잠깐 갔나 봐요. 자, 그럼 도착. 그리고 나서 부장님이 딱 화장실 갔다 와서 뭐야? 뜯어봤어요. 자, 이것이 요지.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핵심적인 요약된 부분을 알았다. 그래서 요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안 읽어봤지만 사직서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요지. 그래서 야, 사직한데 수리해줘. 자, 이것을 받아주는 게 술입니다. 자,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몇 단계가 있다? 4단계. 자, 4단계가 있는데, 자, 발송과 도달.
그리고 요지, 수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여기 도착이라고 썼는데, 자, 도착의 의미를 가지고, 자,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택배를 보냈습니다. 자, 뭐라고요? 택배를 발송했어요. 택배. 발송. 택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톡에 보통 어떻게 남아요? 물건이 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배달이 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가 뭐예요? 도착했어요. 그리고 택배를 개봉했어요. 개봉하니까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개봉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품을 안 하고 쓰기로 했어요. 이걸 뭐라고요? 수리. 자, 쓰자. 그러니까 택배도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안 거쳐요? 거칩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사직서 그러면 잘 느낌이 없는데 택배 그러면 확 와닿죠? 아, 맞아. 여기서 반송할 수 있는데 수리라는 건 반송을 안 한다는 뜻이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직서도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주겠다는 게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언제 우리는 택배가 도착했다라고 효력이 생길까요? 개봉했을 때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예요? 도착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냐? 도달시, 도착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요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한다. 그러면 그거 외에 나머지들은요, 예외만 있으면 예외만 기억하고 예외가 아니면 전부 다 뭘로 해결하면 된다? 원칙. 자,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해결한다? 원칙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택배가 도착되기 전, 자, 전을 한번 볼게요. 사직서가 부장님 책상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 사직서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어요. 즉, 빨리 부산에서 일어나서 KTX를 타고 회사 앞에 탁 버티고 있다가 우체부한테 그 서신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장님 책상에 도착했어요. 근데 부장님 화장실 가셨죠? 빨리 내가 그것을 주워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부장님이 손 떼라고 하는 거죠. 자, 손 뗐어요. 자, 그러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도달한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인 부장님이 이번 한번 봐준다 라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 시에는 모두 가능하죠?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냐? 있죠. 자, 여러분 고스톱을 치겠습니다. 고스톱. 발송 이런 거죠. 자, 쳐야지 발송.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촥 하고 났는데 도달됐죠. 도달됐는데 촥 치기 전에 잠깐 해가지고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가 있죠. 촥 쳤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도달. 자, 그럼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낱장불입이라고 하죠. 자, 요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낱장불입. 낱장불입 안 돼. 근데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그러면 상대방의 동시에 이거 한 번 봐준다 하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고스톱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후에는 처리 못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시에는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자,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자, 이걸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 수리 시에 효력이 생긴다라고 공부를 하시게 돼요. 자,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 효력 생긴다? 수리 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꼭 반드시 기억한다, 안 한다? 예외니까 기억하고 언제 한다는 말이 없으면 항상 정답은 언제나 도달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격시자간의 승낙은 발송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여러분 원칙을 지금 기억하시고 예외는 나중에 공부하실 때마다 추가한다, 안 한다? 추가한다. 그럼 추가한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가면 된다? 원칙으로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자, 우리 15페이지에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5페이지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보시기에는 충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래요. 즉,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도달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민등록의 신고는 도달시가 아니래요. 도달이 아니래요. 자, 원칙이 아니래요.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건 꼭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한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 도다리고, 어떤 건 저건 술이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수리를 기억하고 술이 아니면 다 뭐다? 도다리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하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마쳤고요. 자, 이제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6페이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요, 이상하진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제목이 써져 있는데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의 관계입니다. 자, 뭐라고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의 관계. 아니, 이게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 규정인데 저 둘의 관계를 공부하자는 거죠. 관계.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그 부분을 모르시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중개사 역할 하실 때 큰 타격 받으십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과의 관계, 자,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의 관계는 뭘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좀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자, 법률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딱 보니까 자, 시급을 1030원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급 얼마 주라고요? 1030원.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1030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되겠죠. 그런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자, 뭐를 한다고요? 법률행위. 자, 그래서 그 규정을 무시하고 어떤 법률행위를 하냐면 자, 이런 법률행위를 하게 되네요. 자, 법률행위를 통해서 자, 의사표시를 통해서 자, 시급을 분명히 1030원 주라고 그랬는데 자, 13,000원으로 결정합니다. 자, 얼마 결정했어요? 13,000원. 법을 무시한 거죠.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시급 얼마 주라고 했어요? 1030원. 근데 얼마 줬다고요? 13,000원.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가 또 하나 있는데요. 법률행위로 자, 이번에는요. 얼마를 결정하냐면 시급을 8,000원으로 결정합니다. 이것도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한 거죠.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급을 1030원 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넘든 안 넘든 전부 다 1030원이 안 됐으면 법률의 규정을 무시한 거죠. 됐죠? 자,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디테일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갈 거냐면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 그럼 임의 규정이 무슨 뜻이냐? 자, 임의 규정이 우리 그 밑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임의 규정은 사회 질서랑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질서랑 관계가 없으니까 꼭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규정은 뭐냐? 너희들이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로 임의적으로 바꿔도 되는 규정이야. 다만 나는 기준만 제시했지 니들이 마음대로 바꿔도 돼. 라는 임의 규정이라면 그때는 바꿔도 된다는 규정이니까 당연히 이 13,000원 계약도 유효가 되고 8,000원 계약도 유효가 되겠죠. 자, 됐죠? 근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강력하게 너희들의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규정이야. 왜?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라면 의사표시로 달리 정하면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될 겁니다. 법률행위는 무효, 유효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무효로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이건 이론적인 논의고 자 실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1030원이 시급인데 13,000원짜리 계약은 유효라고 얘기하고 8,000원짜리 계약은 무효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죠?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바로 여기는 반만 임의 규정이고 반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반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임의 규정이고 이쪽은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쪽으로 13,000원으로 올라가는 이 규정은 자, 누구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근로자에게 유리한데 사회 질서랑 관계가 있는지 보니까 여러분
최저시급을 1030원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그 이하로 금액이 떨어지면 사회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강행 규정이다. 1030원에서 떨어지는 것, 즉 적게 주는 것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는 의사표시라면 무효고, 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다. 더 주면 풍요로워지는 거지. 라고 해서 13,000원 주는 것은 유효다. 그래서 여기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선이 있는데 4차선 차로가 있습니다. 4차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쪽 면을 말할 때 편도 2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선 기준으로 총 2차선, 2차선, 총 4차선이 있는데 한쪽 면을 얘기할 땐 편도 한쪽 면의 도로가 2차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뜻은 한쪽 면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쵸? 요쪽 면만 강행 규정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요게 우리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겠어요? 임의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무슨 규정이겠어요? 강행 규정.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임대차, 주임법상의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상의 임대차 전부 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 규정으로 무효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은 임의 규정으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셔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해지시죠. 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임의 규정 보시니까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어요 라고 나왔고요. 관계가 없다고 나왔고, 강행 규정과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라고 나왔죠. 반대되는 경우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강행 규정인지, 어느 경우에 임의 규정인지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랍니다. 즉,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렴풋하게 판단할 수 있어도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조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만 앞으로 잠깐 돌아가셔서 자,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효력 규정이라고 해서 법률 행위의 유효 무효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자, 단속 규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라는 단어 저랑 같이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그럼 단속 규정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단속반 떴다라고 할 수 있죠. 단속반이 떴습니다. 그럼 단속반이 떴는데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오뎅을 팝니다. 그래서 제가 오뎅 하나 사 먹었어요. 단속반이 떴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거죠. 왜?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아이, 노점상 하지 말라니까 하고 단속을 했는데, 그럼 이거 빨리 저 딴 데 치우세요. 장사하지 마세요 하고 단속을 떴는데, 저랑 그 떡볶이나 오뎅을 판 사람하고의 계약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여기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요. 규정을 위반해서 판 떡볶이, 규정을 위반해서 판 오뎅, 요 법률 행위는 항상 유효다. 그래서 단속반이 떴는데, 아이, 그걸 사 먹으시면 어떻게 토해내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규정은 내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의사표시 법률 행위는 유효 무효가 되느냐는 것이고,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단속만 떴을 뿐 나와의 의사표시 법률 행위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예, 그런 것이 단속 규정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들어두시면 충분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랑 같이 좀 정리를 하셨고, 자, 다음으로 우리 기초 용어 정리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초 용어 정리입니다. 기초 용어 정리는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용어 정리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내용입니다. 자, 고의가 있었죠. 고의 과실. 자, 고의라는 것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의도적이다. 자, 뭐라고요? 의도적 행위. 자, 고의라는 것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의도적 행위. 자, 그 다음에 과실이라는 건 뭐냐? 자, 과실이 있는데 한문을 잘 보세요. 요렇게 쓰던 한문일 경우엔 과실, 실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과실이라는 단어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과실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따른 행위를 표시합니다. 자, 실수에 따른 행위가 뭐라고요? 과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를, 이 실수의 과실이라고 그냥 과실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니까 요 과실이 있는데 여기는 요게 열매괄자의 열매실자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과실은 열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열려있는 사과, 과실, 열매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과실을 열매라고 합니다. 원물로부터, 사과나무로부터 생기는 수익물, 사과. 이게 이제 과실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이렇게 쓰고요. 실수는 이렇게 쓴다는 거 한문 표현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그렇게 해서 과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수, 과실, 의도적, 고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헷갈리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자,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고의하고 악의를 같이 놓습니다. 고의하고 악의를 같이 놓는데, 즉 안다는 것과 의도적을 같이 놓는데 전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차별 살인,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지 하고 무차별 살인을 한다면 그때는 악입니까? 선입니까? 즉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죽이죠. 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이지만은 의도적, 모르는 사람, 선의의 사람을 가지고 선의의 지참자를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원한이 깊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면 악의의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 이꼬로 악이다 가시면 안 됩니다. 고의가 선의가 될 수도 있고 악이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두 개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의는 이꼬로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의는 의도적이고 과실은 실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모르는 사람, 선의의 사람을 죽인 거고, 아는 사람을 실수로 다치겠다, 악의의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3번입니다. 별표를 3개 치시고 이거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꼭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쭉 올라가시는데요. 자, 그 내용을 기본적인 강의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알았대요. 알았다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르게 됐죠? 법적인 용어로? 그렇죠. 악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쓰지 말고요. 저 위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자, 알았다. 요거 악입니다. 악의.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나입니다. 나가 뭐죠? 나가 또는이 됩니다. 또는. 자, 나는 또는이 되는 거죠. 자, 또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지금 문제인데 알 수 있었다는 게 뭐죠? 라고 하면,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피할 수 있었는데 사람을 다치게 했어. 피할 수 있었는데 다치게 했어.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다는 겁니까?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그죠? 실수죠. 실수로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알 수 없어서 그때 다치게 했다라고 해서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바로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자, 무슨 단어라고요?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악의 또는 과실을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랬을 때 무효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무효. 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어쨌든 무효랍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고, 이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한다. 그래서 두 문자로 알알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알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한다. 이게 알알무까지 두 문자가 나왔으니 상당히 자주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한다. 자, 그럼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악의가 있으면 과실이 없어도, 악의만 있어도 무효. 악의는 없는데 과실만 있어도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은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요. 자, 악입니다. 그런데 과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에 뭐가 있으니까? 악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가 있습니다. 그럼 악의는 없는 거네요. 그런데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뭐가 됩니까? 그렇죠.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악의가 있고요. 과실도 있습니다. 둘 다 있네요. 하나만 있어도 무효인데 둘 다 있으니까 무효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선입니다. 악이 없습니다. 무과실입니다. 과실도 없습니다.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도 못 가졌으니까 자,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의 반대말인 유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그 과정을 다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자, 저랑 같이 요 맨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선이 무과실 때에는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악의 또는 과실 때 무효다. 알았거나 알수 때 무효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악의의 반대말이 뭐죠? 그죠? 선의. 또는의 반대말이 뭐죠? 그리고 과실의 반대말이 뭐죠? 아이고, 과실의 반대말이 여기로 가면 안 되죠. 이런. 자, 다시 할게요. 자, 또는의 반대말이 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과실의 반대말이 뭐죠? 무과실. 무효의 반대말이 뭐죠? 유효.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세 가지 표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된다. 무.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바꾸자고요?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효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땐 유효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표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유자재로 쓰셔야 되고요. 자유자재. 자, 죄송합니다. 자유자재로 쓰셔야 되고요. 어떤 표현이 나와도 그 표현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결론이 나온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그 과정까지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시죠. 무. 자,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악의 또는 과실 때 무효다. 자, 그럼 반대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 유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초 영어 정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판서노트 다음 페이지 보시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노트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냐면은 요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때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자, 물건을 넘겨준다 해서 넘겨줄 땐 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넘겨준 물건을 받는다 그래서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매도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편의점에 있는 주인이 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갑과 을 모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의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자,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약의 당사자. 자, 되셨고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야이 상대방아. 당사자끼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이 상대방아. 갑이 을을 부를 때 야이 상대방아. 을이 갑을 부를 때 상대방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되셨죠? 근데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병이 이렇게 싹 손 흔들면서 가고 있는 거죠? 흔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당사자 빼고 나머지를 제3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제3자가 됩니다. 당사자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부른다?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과 을이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병이 끼어드니까 제3자는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부른다? 제3자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그 표현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자, 갑이 을을 부를 때 야이 상대방아, 을이 갑을 부를 때 야이 상대방아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여기서 갑이나 을 둘 중에 하나를 부를 때, 둘 중에 한 명만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당사자
일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당사자 쌍방, 당사자 일방, 그 다음에 상대방 제3자까지 용어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아까 전에 위에서는 갑과 을이 직접 했다면 이때는 내가 직접 안 할래. 대리인 대신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었고요. 을이 매수인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이렇게 체결된 거죠.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갑이 아까 전엔 을이랑 직접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이번엔 A라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A한테 네가 대신 팔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A가 자, 이렇게 을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이때 A가 계약 당사자입니까? 갑이 계약 당사자입니까? 그렇죠. 대리인은 의사표시만 대신해 줄 뿐 절대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세무사가 저를 대신해서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면 세무사가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세무신고를 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대리인이 꼈을 때에도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이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당사자 일방이라고 부르겠죠. 갑이 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야, 이 상대방아. 을이 갑을 부를 때 야, 이 상대방아 라고 상대방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갑과 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제3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A는 제3자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걔는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걔를 부를 때 법률행위를 대신한다, 의사표시를 대신한다,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A는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사가 갑을 대리할지 을을 대리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갑을 대리한다고 알게 됐어요. 갑을 대리한다 그러면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인을 뽑은 그 근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본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본인 그러면 아, 걔가 대리인을 선임했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갑은 뭐가 된다? 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대리인, 갑은 본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본인이 갑이다. 아, 걔가 대리인 선임했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을은 선임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옆에 지나가는 병. 자, 병이 딱 이렇게 흐르면서 가는 거죠. 안녕? 이렇게 하면 얘는 또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당사자 외에는 제3자라고 부르지만 당사자의 수족처럼 부려지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우린 제3자라고 부른다, 대리인이라고 따로 부른다. 대리인이라고 따로 부르고 그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른다? 본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잡으셨으니 자, 20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본인과 대리인 A의 의사표시를 B가 대신해 줄 수도 있다. A의 법률행위를 B가 대신해 줄 수 있다. A를 뭐라고 부른다? 본인. B를 뭐라고 부른다?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사자와 제3자의 개념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와 제3자.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 등기를 넘겨줘요. 계약을 체결해놓고 등기를 넘겨줬더니만 을이 그 부동산 등기를 자, 병한테 또 넘겨줍니다. 그럼 요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그 등기를 또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를 또 이렇게 넘겨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등기가 없겠죠? 없어요.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등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건 뭐냐면 당사자와 제3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은 이런 겁니다. 1 플러스 1은 2.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게 절대적입니다. 어떤 경우도 바뀌지 않는 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상대적은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게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상대적 개념은 뭐냐면 어떤 스님이 얘기합니다. 1 플러스 1은 2가 되기도 하고 1 플러스 1은 1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남았네요. 1.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은 3이 되기도 합니다. 저랑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네요. 3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 플러스 1이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바뀌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이다. 즉 당사자와 제3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갑과 을을 중심으로 보면, 누가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갑이, 을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병은 뭐라고 그럽니까? 당사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3자. 그래서 얘는 제3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자, 이제는 누굴 기준으로 보느냐?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내들은 뭐가 돼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자, 누굴 기준으로 보면? 을과 병을 기준으로 보면 을이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럼 갑은 당사자 빼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제3자. 그래서 자, 제3자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병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표현이 달라진다. 이게 민법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따라서 각각 부르는 용어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랑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